청약 경쟁률이 100대 1로 완판을 했어요. 그런데 절반 정도가 계약을 포기했어요. 심리적으로 겁나는 거죠. 24평 기준으로 9억 1천 정도 합니다. 주변에 이제 아파트 평균이 얼마냐면 7억 2천 정도 해요. 결론은 가격이 너무 높다? 집값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PF 받치고 있으니까 이게 쉽게 못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버티다가 올해 말쯤에 뭐 터지고 나면 심리가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더 내려가겠네? 이런 시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건 저는 거의 99% 거의 100% 동감합니다. 동의하고. 반갑습니다. 집값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집값을 알고 싶다 표영호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문도 안 열어보고 집값을 알아맞추는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동대문구에 한 아파트 있어요. 그 답심리 쪽에. 이 아파트가 청약 경쟁률이 100대 1로 완판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계약 직전에 당첨자들의 한두 명도 아닌 절반 정도가 계약을 포기했어요. 자, 이렇게 계약을 포기했는데 이런 상황이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자기가 집이 필요해서 샀다라면 포기할 일이 없겠죠? 그 얘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실수요자지만 사실은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아셨던 실거주 폐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정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지금 둔촌중도 제가 한번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10억짜리 분양가면 계약금 1억이거든요. 1억 넣고 9억을 중도금 대출 받아가지고 계산을 딱 해보면 입주 때까지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4, 5천 정도 돼요. 그러면 10억에 분양받았는데 12억이 됐다. 그러면 분양권 전매가 되니까 12억에 팔면 5천 들어가고 1억 5천 벌었잖아요. 수익률이 150%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젊은 2030들한테 이제 퍼졌어요. 계산기 두드리고 바로 부동산 카페 뜬 거죠. 이거 무조건 배팅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지. 투기 게임처럼. 그래가지고 다들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실거주 폐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느낌상 시장이 앞으로 더 펌핑하기에는 약하다는 판단이 들 거고, 물론 이 지역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막 적용되고 분위기가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특례보금자리로 끝나고 나니까 시장이 또 꺾여. 근데 분양할까 말까 할까 근데 이상하게 뭐냐면 여기 대부분의 반인 분들이 뭐냐면요. 나는 맨날 해도 안 되는데 이럴 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냥 넘어오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이럴 때 되면 재당첨 제한 금지를 또 풀어줬잖아요. 덜컥 그냥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시효가 너무 많았다. 실수요자들은 이 분양가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꼈을 거고, 실제로 그 동대문 그 지역이 맛이지만 다 좋은데 교통이나 이런 거 좋은데 교육이 약간 좀 떨어지니까 시세랑 비교하다 보면은 약간 고분양가라는 판단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근데 또 줍줍 들어갈 텐데 그것도 그렇게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계약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수님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재당첨에 제한이 없이 이제 이게 누구나 이거 신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넣어놓고 내가 되나 안 되나 실험을 해보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일단 오게 만들어 놓으면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다. 그럼 와, 이거 정말 대박이구나 하고 계약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할 수 있고 더 관심을 갖게 하면서 어쩌다가 당첨되신 분들, 실수로 당첨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도 야, 이거 이 정도면 내가 이거 본계약을 해야 되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려고 이런 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보니까 감당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결정적으로 실거주 의무 뭐 이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태영도 한번 한 것 같아요. 태영이 막 분위기 안 좋은 게 뉴스에 막 나오니까 잘 모르는 2030들은 이거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짓다가 많은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긴 안전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불안불안하죠. 진짜 입주 못하는 곳도 요새 생기잖아요. 뭐 저기 강남도 들어가려다가 한 달 고생하다가 뒤쳐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니까 다들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공사 못 들어가고 있는 곳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공사를 땅을 팠다가 중단되고, 멈추는 것도 그렇죠. 많이 있죠. 데이터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데이터로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청약에 들어가면 여기가 청약이 이제 완료된 곳이고, DL건설에서 하는 이제 이 답심리 아르테폴의 이편한 세상이고요. 요거를 이제 보면은 24평 기준으로 이제 9억 1천 정도 합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아파트 평균 24평이 얼마냐면 7억 2천 정도 해요. 이거가 비싼지 안 비싼지를 또 판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지 신축이 많은지를 또 데이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지날수록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건데 답심리동이 딱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 보니까 어때요? 아파트들이 색깔이 빨간 걸로 봐서 전부 다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죠.
그리고 답심리 동반 봐도 평균 아파트 나이가 18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거의 없는 동네예요. 그렇다면 신축의 프리미엄까지 봤을 때는 뭐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해서 비싼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는 조금 아닌 걸로 좀 보여요. 거기다가 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실거주 의무 폐지나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뭐가 있냐면은 작년 그나마 한 9월이나 10월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근데 한 10월 중순 지나고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겁나는 거죠. 만약에 확실하게 분양가가 좀 정말 매력이 있게 아재 싸든가 아니면 시장이 좀 더 받쳐줬으면은 이거를 했을 텐데 두 가지 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을 좀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19년, 20년, 21년에 참 많이 당해본 것 중에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보통 그 아파트 가격이 분양하는 가격이 뭐 비싸다 안 비싸다를 평가할 때 인근 시세 대비를 많이 얘기합니다. 거의 다가 인근 시세 대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인근 시세도 저희가 이미 다 밝혔지 않습니까? 표용호 TV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을 높은 가격으로 일단 매매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멀쩡한 6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9억에 거래되고 막 10억에 거래되면 새로 분양하는 게 10억이면 싸게 느껴집니다. 그럼 그걸 또 미친듯이 달려가서 득달같이 그걸 분양을 받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거래된 것들이 거래 취소가 돼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한참 이제 폭등기에 그런 일들이 좀 많았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 팩트는 아니고 그 건설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를 높이면 좋잖아요. 네. 루머인데 직원들 한 20명 군대 모으듯이 자원자를 받습니다. 20명 딱 모으면 그분들이 이제 공격 그 지역에 사는 거죠. 막 사는 거야 그냥.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 치는 거야 그냥. 계약금 날릴 생각하고 계약금 뭐 10% 5%면 되잖아요. 10개 하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팍 뛰잖아요. 그거 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분양가 심사 들어갈 때 분양가가 업이 되죠. 이런 작업을 한다는 설이 있다라고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교수님. 그건 교수님이 들으신 건 설이고 저희가 다 찾아내가지고 조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집값을 한 3억 4억 띄워놓잖아요. 그러면 분양가를 3억 정도 띄우잖아요. 그러면 300개 호실이 있는 뭐 오피스텔이랄지 아파트랄지의 분양가를 호당 3억만 더 받으면 900억이에요. 자, 계약금 10% 들여서 한 5, 6개로 뻥튀기 놓으면 끼케야 그거 10억입니다. 10억 투자해서 900억 버는 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동안 했다가 걸렸어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근데 이게 걸려도 못 잡아내는 이유가 저는 이 회사랑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실질적으로 못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이 주가 조작은 잡으면 바로 뭐예요? 구속이에요. 그런데 주식보다도 덩어리가 큰 부동산 호가 조작은 구속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조심해야 되냐? 우리 소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아파트 값이나 오피스텔 가격이 뛰어서 거래되는 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3개월 안에 그 안에 뭔가 분양하는 게 있으면 바로 그거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역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 와닿습니다. 그럼 제대로 너무 후벼파시는데요 지금. 솔직히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분양 안 된 이유는 이제 심리적으로 아무튼 많이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직접 찾아가 보니까 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서 절반밖에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사실 집값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값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까요? 일단 집값 수준이죠. 소득 대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9억이잖아요. 9억이면 보통 우리 가계복지 조사에서 나왔었잖아요. 대한민국 평균 개념에서 자산이 한 4억 한 9천 정도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거 빼고 현금 유동성 갖고 있는데 한 3억 정도라고 봐요. 그러면 6억 정도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 나온 거죠. 6억 받으면 이자 돈 딱 정해져 있는데 대한민국 서울시에 서울이니까 서울에 만약에 5대5로 해서 무주택자가 50%고 유주택자가 50%다 하면 나머지 50%는 소득 수준이 있잖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얘기를 드리면 아시겠지만 서울에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들이 70% 가까이 돼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으면 5천만 원 이하의 분들은 사실 집 사기 힘든 가격이거든요. 그 50%가 대부분이 그러면 이 집은 다 비싼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죠. 무리해서 연끌 들어가려다가 아까 계약 포기한 것처럼 결론은 가격이 너무 높다? 결국은 조정이 되는 시간이 계속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우리 저 피영호 TV를 녹화를 하고 온 것 중에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서울에요. 집값이 완벽한 버블이고 호가 노름이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인구가 938만 명, 930만 명이 조금 9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만장자라고 하면 순자산이 13억 정도. 순자산이 13억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서울 시내 9만 7천 명 정도. 10만 명이 안 되는 거죠. 1%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교수님 보세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값이 11억 8천만 원입니다. 중위 그 평균 가격이. 이거 어느 데이터예요? 아니 서울시 인구 통계도 있고 백만장자 통계도 있고 23년 부자 동향 보고서를 썼는데 도시별로 백만장자의 숫자를 뽑아냈어요. 우리 서울은 9만 7천 명, 물론 한 10만 명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백만장자 이상이라는 얘기는 13억 이상이니까 이 가운데는 분명히 뭐 100억, 1000억, 2000억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비싸냐 이거예요. 그럼 뭐야? 이 백만장자에 든 이 사람이 한두 채 사는 걸로 서민들, 중산층이 영향받아서 무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PIR 지수를 따져보면 서울의 집값이 엄청나게 고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왜 옛날에 뭐 쫓아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얘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그런 얘기 찢어지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여기 그 1% 정도에 맞출 게 아니라 평균치보다 살짝 높게 맞춘다고 해도 집값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제가 이 데이터는요 리치고에는 안 나옵니다. 아, 맞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모든 지역이 다 있습니다. 내가 그냥 공부해서 알게 된 건데 어떻게 여기 다 예, 있어? 한번 보여드리면 서울을 한번 보도록 한번 봐봐요. 하겠습니다. 예. 서울의 이제 그 PIR 데이터는 조금 이제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 있죠. 서울이 서울이 지금 몇 배냐면요, 21.8배입니다. 현재 수준이.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17배고요. 가장 낮았을 때 2012년, 13년에 12배가 안 됐어요. 이건 어떤 또 소득 데이터를 쓰냐에 조금 다른데 저희가 이제 집계한 걸로는 한 12배가 저점이었고 근데 지금은 22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소득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말이 안 되는 세상인 거죠. 자, 데이터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왜 집값을 놓고 따질 때 교수님 강남 3구, 강남 4구까지다고 얘기하고 뭐 이 한강변에 뭐 마포구, 뭐 용산구 뭐 많지 않습니까? 요런 데 집값은 더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금관구, 노도강 요런 지역이 올랐긴 올랐지만 다른 지역만큼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균을 내면 요런 숫자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받는 데미지는 강남 4구에 대한 집값이나 한강변에 대한 집값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데미지가 더 큰 겁니다. 심리적 데미지가. 그렇죠. 교수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완전 동의합니다. 교수님 동의하니까 그냥 앞으로 쭉 가자. 이거 잘못된 거야, 그지? 그리고 그게 데이터로 다 있어요. 또 있어? 아니 왜냐면 지금 이제 이거는 시도만 한 거고 만약에 시 군구나 아파트를 원하시면요 다 있어요 그게. 자 예를 들면 강남구를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강남의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을 보세요. 오바된다. 훨씬 더 높죠. 서울 평균보다. 지금 강남구 아파트는요 소득 대비해서 47배입니다. 47배. 50년 가까이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강남 집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50년 모아야 평생 내 소득을 다 모아야 사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내가 저축한다고 쳐요. 그럼 150년 걸려요. 맞아요. 그렇죠. 150년. 150년 되면 이 건물 3번 져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우리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녹화 계속 해야 되나 이거? 교수님 화나지 않으세요? 저는 뭐 이제 초월한 단계로 왔습니다. 더 이상 계속 하다가는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 최대한 대표님처럼 데이터도 알려주고 저도 생각을 알려드리고 표대민처럼 또 현장도 알려주고 뭐 이런 쪽에 좀 화를 좀 들내고 우리가 이걸 정하자. 우리 이제 교수님은 약간 이제 이 부동산을 보는 눈의 시각이 구름 위에 이렇게 있다고 치고 네. 우리는 구름 아래서 막 째려보고 있고 여기는 막 아주 알게 되는. 그래요. 같이 보는 거죠. 다 똑같죠. 다 할 수 없는데 다행히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현장 필드에 너무 능하시고 데이터에 능하시고 저는 그냥 이론하고 조금 붙여보고 그러니까 이게 합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가장 많은 질문 받는 것 중에 선생님 집을 언제 사면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러죠. 사고 싶을 때 사세요. 단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만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수님 존경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 더 합니다. 이왕이면 쌀 때 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 그럼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까를 또 물어보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저는 그렇게 하죠. 지금 거래량이 적어지니까 거래량이 적을 때 가격이 내려갑니다. 좀 지켜보셨다가 거래량이 막 늘어날 때 어떻게? 우리 평균이 있습니다. 서울은 뭐 월 아파트 거래량이 6천 건, 전국으로 보면 한 5만 건, 경기도 뭐 2만 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 라인에 다다를 때 그때 생각하시면 아주 적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이런 질문 오히려 안 하는 게 좋다. 좀 기다려라 그냥. 네, 뭐 저는 지금 거래량이 적어지고 있으니까 뭐 원론적으로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적어진다는 건 다 나같이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 조금 싸졌다 해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죠. 나도 한번 쳐다볼까? 그러면서 편하게 들어가시면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면 문제 없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막 정신없이 뭐 벼락거지라는 등 이상한 단어들이 난무하면서 공포감을 조장했잖아요. 요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롭게 편하게 긴 호흡으로 하시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제 일부 지역들은 이미 이제 무릎 밑에까지 좀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예, 무릎 밑에까지. 그 정도까지? 네,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저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내 집 마련하기에 굉장히 무릎 밑에서 살만한 굉장히 좋은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금매가 시작이 되면 그럴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거품이 많은 서울이나 이런 지역들은 아마 빨라도 한 내년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만약에 완만한 하락이 지속이 되면은 5년 하반기 26년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 그래서 당장은 일단 아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님과 의견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네. 저는 이 상황이 24년 말, 뭐 25년 초에 끝날 상황이 아니다. 네. 금리가 행여나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금리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최소한 26년, 7년까지는 하락 보합이 갈 것이다. 그래서 서두를 필요 없다.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정확하십니다. 교수님 진짜예요? 라고 저도 같은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우리 얘 빼고 놀아요. 지금 26년, 27년 얘기하시는 게 되게 합리적이신 거거든요. 사실 많은 걸 보시고서 말씀하신 건데 저도 많은 걸 봐도 지금의 경제 흐름이나 금리 부분도 뭐 한 예를 말씀드리면 미국이 올리고 나서 내릴 때 1년 이상 지나야 그나마 인하폭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쉽게 안 내립니다. 그러면 올 한 해 금리나 뭐 어떤 이슈가 있지만 잘해봤자 0.75 제가 볼 때. 그러면 우리보다 여전히 높아요. 우리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하는 총리도 얘기하잖아요, 신년사에서. 금리 쉽게 못 내릴 것 같다. 작년에 뭐라 했어요, 또 가을에. 젊은이들여 집 사지 마라. 파월은 그 전에 얘기했는데 뒤늦게 얘기했잖아요. 집 사지 말라고 신호 다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리 쉽게 안 내리겠다는 정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집 살 그 여력이 아까 뭐 PIR 지수 다 얘기했잖아요. 여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론 나왔잖아요. 집값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PF 받치고 있으니까 이게 쉽게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이렇게 버티다가 올해 말쯤에 뭐 터지고 나면 심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 더 내려가겠네? 25년 가서 야 이거 쫙 내려가고 있네 이런 시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건 저는 거의 99% 거의 100% 동감합니다. 동의하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무주택자분들한테 하나 드릴 말씀은 분명히 올 봄에 저 총선 때문에 공공분양 좋은 자리에 좀 많이 할 거예요. 좋은 가격에. 그러면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이거 100% 활용하면 좋습니다. 금리도 낮고 유주택자분들은 추첨제가 있잖아요.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요새 20%에서 50% 올린 것도 많나요? 그거 들어가시면 되고 다주택자분들은 제가 볼 때 조금 이 기회에 정리 좀 하셔서 유동성 확보한 다음에 정리하면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만요.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이미 확보한 게 있으니까 최소한 가슴은 지키잖아요. 그런데 무리하게 들고 가면 만약에 더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전세돈 10개 집이 있는데 1억씩 빠지면 10억이에요. 돈 없으면 다 경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좀 무주택자, 유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 욕심만 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긴 호흡. 그리고 대표님 얘기 주셨잖아요. 2026년, 7년까지 갈 수도 있다. 저도 거의 공감한다. 라는 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저는 향후 시나리오가 이제 대세 하락은 명확한데 저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급격한 하락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IMF 때도 한번 돌이켜보면 IMF 때도 엄청난 급락이 순식간에 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도 그만큼 발빠르게 나왔고 그래서 반등도 빨리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금융 위기 때처럼 완만한 하락이 지속된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의 시가 26년에서 7년까지 될 수가 있지만 저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좀 더 급격한 하락에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매수기가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건 거죠. 뭐 어떤
다른 팩트나 리스크들이 터지면 그렇죠. 급격하게 빠진다. 맞아요. PF 빡 터지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아, 저도 인정합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뭐 최근에 1월 달부터 지금 환율이 또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은 괜찮지만 만약에 환율이 또다시 1,400원 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저는 금 나오죠. 22년에 나타났던 엄청난 하락장이 이번에도 나타날 수 저도 있다. 인정은 맞아요. 그러면 그때 집사야겠네요. 그때 이제, 아니, 그때 잘 사면 좋은데 또 부동산이라는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뭐 잠깐 매수기가 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몇 년은, 몇 년은 매수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하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